언중유골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비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간 기술적인 문제로 좀 몇 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리 촌철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면서 헬마의 발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저한테 이제 따로 막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본 내용입니다. 사실 6월 들어와가지고 가장 뉴스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뭐 당연히 이동관 사실상 방통위원장 내정 예고자 정도 될 것 같은데 지명 예정자. 지명 예정자. 굉장히 복잡한 지명되지는 않은 하지만 방통위원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이제 이동관 특보인데 이동관 특보 관련된 얘기가 왜 이렇게 언론 지면에 충분하지 못하냐라는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특히 이제 보수 매체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와서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들의 학폭 논란 관련해 가지고 보수 매체하고 진보 매체가 얼마나 보도 태도가 다른가를 검증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숫자부터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인 이제 빅카인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6월 들어가지고 이동관 특보 관련된 보도 내용이 어땠는지를 찾아봤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아들 학폭 논란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한 게 6월 1일부터였거든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에서는 그 보름 동안에 이동관 특보를 이제 주로 다루는 보도가 딱 4건 나왔습니다. 4건. 근데 그 4건도 이 학폭 논란에 대한 상세한 내용 소개는 없고요. 그 대부분이 언제 집중돼 있냐면 그 이제 피해자로 지목된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피해자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했었던 그 학생 A 씨 동창생. 그렇습니다. 동창생이 입장문을 내고 나서 거의 집중된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입장문을 중계하는 방식의 내용들이 많았고 제가 일단 이 캡처를 해온 화면 대부분 그런 건데 네. 6월 8일에 이동관 특보의 해명문이 나왔을 때 그때 보도된 거 그리고 6월 9일에 역시 이걸 받아서 지면에 보도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6월 11일에는 그 동창생의 입장문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 6월 12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입장문을 받아서 보도한 거. 딱 이렇게 4건. 이게 전부였습니다.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 사건의 어떤 추가적인 보도라든지 다른 뭐 단독 보도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고 네. 이동관 특보 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보도가 주였다라는 게 이제 우선이고요.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관 특보를 직접적으로 다룬 보도는 딱 5건, 보름 동안 5건 나왔고요. 동아일보는 그 학교폭력 건을 다룰 때는 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판 발언이라든지 민주당 쪽의 입장 혹은 뭐 이걸 둘러싼 여야의 공방 쪽을 다루는 게 대부분이었고 네. 조선일보하고 마찬가지로 역시 이제 캡처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대부분이 이동관 특보의 특보 측의 입장문이나 해명문을 반영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중된 내용들이 6월 8일 이후로 돼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중앙일보도 이 기간 동안에 11건을 썼는데 역시 대부분 여야의 공방으로 다루거나 엊그제 있었던 고민정 의원의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대정부 질문 뭐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동관 특보 측의 해명을 소개하는 보도에 좀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이렇게 직접 검색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놀랍긴 하더라고요. 지금 얘기는 빅카인즈 검색 결과를 토대로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내용, 그 뭐 제목만 본 건 아니고 이제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봤을 때도 학폭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상세한 소개보다는 해명 쪽에 치우친 보도들이 많았다. 그러면 반대로 한겨레나 경향은 어땠는데? 일단 한겨레 같은 경우에 6월 들어서 보름 동안 이동관 특보를 주로 다룬 보도가 24건. 일단 숫자부터 조금 차이가 있죠. 오, 차이 많이 나네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더 차이가 큽니다. 일단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제 학폭 관련해 가지고 그 학폭위가 안 열렸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동관 특보의 해명문 내용을 검증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좀 자세한 심층 보도가 많았고요. 그리고 자료에 대한 확인 보도, 그러니까 뭐 하나 고등학교 측에 이제 자료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본 보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폭 사건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칼럼이라든지 사설까지 해서 외부 기고도 있었고, 그리고 MB 정부 당시에 이동관 특보의 언론 장악 문건에 대한 보도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어떤 검증 보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극우 유튜브에 나가서 이제 위안부 관련된 발언을 했었던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이 MB 정부 시절에 이제 농지법 위반 무마 의혹 이런 것까지 굉장히 좀 상세하기도 하지만 보도의 어떤 소재도 광범위하고요. 열심히 찾았다. 열심히 찾아봤다. 네.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으로 가면 더 많습니다. 경향신문은 이제 35건 보는 동안 보도했고 다른 뭐 진보지에 국한된 게 아니고 세계일보는 44건 제일 많았습니다. 제가 오, 찾아본 세계일보가? 네, 주요 일간지 중에 건수는 제일 많았고 오. 뭐 서울신문 14건, 서울경제 16건. 그러니까 매체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대부분 이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건 이상은 보도를 하더라. 이건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에 반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는 보도의 건수도 적고 양상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다. 네. 이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헬마의 그러니까 발제를 들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 암시로. 다 알면서 뭘 또 왜 그랬는지 다 알면서. 그게 사실 그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지? 많이 지적이 됐지만 해명문의 이 8페이지짜리 해명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MBC 보도, 특히 스트레이트 보도로 이제 특정해가지고 공영 언론으로서의 어떤 제자리 찾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방통위원장이 된 이후에 어떻게 공영방송이나 언론들을 다루겠다라는 걸 이제 내비친 거기도 해서 뭐 보는 언론인에 따라서는 이걸 협박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혹시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읽고 미리 엎드리는 거냐.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촌철님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보는 이 보수 언론에 대한 이제 시각이거든요. 근데 방통위원장하고 뭐 저기 신문하고는 별로 직결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오히려 문체부로 하면 모르겠지만. 직결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죠. 신문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종편 운영, 네. 종편과 관련된 신문사. 네, 뭐 그 점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위공직자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이게 이제 2월에 있었던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 내정자의 아들 사건. 네. 이때는 어땠는가였거든요. 이게 이제 학폭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2월 24일에 KBS에서 단독 보도를 한 이후입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이 보름 동안의 보도 양상을 좀 짚어봤는데 이때는 동아일보가 보름 동안에 50건을 쏟아냈습니다. 오우. 굉장히 다르죠. 보도 양이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내용적 차이도 큽니다. 그 당시에는 피해자 주변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한 내용 단독 보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설을 통해서 그 당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인사 검증 라인의 문제점을 비판을 했었고 서울대학교에 대해서도 이제 별도 취재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가 그 당시 입시를 어떻게 다뤘는가 이것도 검증해가지고 보도를 했고 굉장히 좀 다각적으로 조명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보름 동안에 관련 보도가 53건이 나왔습니다. 어휴. 그리고 이제 서울대 학생이 뭐 대자보를 붙였다든지 친구였던 이제 다른 학생이 이제 뭐 편지를 보냈다든지 이런 것까지 좀 상세히 보도를 할 정도로 이제 굵직한 검증부터 동정 보도까지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리고 비판 사설까지 나왔다. 10배 차이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두 사안에서의 차이점이 뭘까를 짚어보자면 물론 뭐 여러 변수들이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자면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냐 혹은 뭐 국수본부장 후보냐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봤을 때 권력과의 밀도 차이나 뭐 접근성 차이 뭐 이런 것까지 좀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게 된다. 그럼 뭐 그것도 충분히 어떤 제기될 수 있는 추정이라고 보고 다른 추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2019년에 썰전에 같이 출연을 하셨었잖아요. 라이브 썰전. 네, 라이브 썰전에 그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얼마 전에 봤는데 자유우파 회생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되도록 할 거다 이러면서 출연 소식을 알렸거든요. 네. 이동관 특보가 당시에 그러면서 건강한 보수의 논리 전파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네. 여기서 약간 건강한 보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그분과 이제 말을 섞은 사이이기 때문에 갑자기 절제해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뭐 또 굳이 그 얘기를 또 뭐하라 해가지고 아무튼 이미 같이 캡처된 썸네일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본의 아니게 네. 제가 소환되고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왜 정순신 보도와 이동관 보도가 이렇게 다른가? 다른 추정이 성립될 수 있는 지점이 하나가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 보수 세력에서 준비의 정도가 달랐다. 다시 말해서 정순신 같은 경우는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허를 찔린 다시 말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보수 세력 내지 어떤 권력 안에서 어떤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그 틈에서
결국은 이런 보도가 나온 반면에 이동관 특보의 경우에는 이미 정지 작업과 내부 정리가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는 이런 차이일 수도 있다라는 이 점도 좀 그게 결국은 정순신 낙마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간접 확인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렇죠. 지금 양상이 이동관 특보가 뭐 거의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미 지명이 된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장문도 내주고 그리고 또 인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뭐 무언가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대통령실 관계자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을 할 때가 오면은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기자가 이제 지금 인사청문회처럼 언론의 인사청문회 같은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기괴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다 기괴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계속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지명 시점이 뭐 15일로 확정이 돼서 나왔다가 뭐 이전에는 거의 뭐 한 5일에서 10일 사이쯤에 될 걸로 나왔다가 또 지금도 계속 점점 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력한 썰은 그러니까 법원이 다음 주까지 한상혁 위원장이 낸 가처분 네.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일정을 이미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까지 보고 결정을 하지 않겠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쵸. 전망도 많고 왜냐하면 또 한 가지 한국일보가 재미난 분석을 했던 게 이제 그 지명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청문회를 2번 할 수도 있고 1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요즘도 제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쵸. 남은 임기 관련해 가지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로 지명할 요량이라면 그렇게 뭐 지금 급할 이유는 없죠. 용산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어떠한 이슈가 터져 나왔을 때 사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좀 거기에 대해서 붙은 불이 좀 사그라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청문회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뭐 이미 시작됐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기는 했는데 준비할 건 준비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이미 소모적으로 그 이슈를 만들어 버린 다음에 인사청문회에 대응을 하게 되면 처음 터져 나왔을 때 그 정순신 국수본부장 내정자 같은 경우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약간은 좀 뭔가 아쉽다고 할까 내지 문제의식을 느낀 게 이제 아들 학폭 논란 상당히 중하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이동관 특보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정말로 언론 탄압에 앞장을 섰느냐 안 섰느냐. 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언론 탄압이 아니라 뭐 방송 탄압이 아니라 방송 정상화다 그러니까 주장한다고 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정원을 동원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정원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이제 저도 참고인으로 이제 불려가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검찰 수사관이 이제 문건을 몇 개를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정의원이 제기했던 부분에서 이제 그 문건을 저는 실제로 봤는데 우측 상단에 홍보 수석 요청 자료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네. 그 날짜랑 이런 게. 네. 그런데 잘 보면 방송 출연자 내지 진행자와 관련된 것을 국정원한테 성향 분석을 맡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찰이고 국정원의 어떤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그렇죠. 되는 건데 국내 정치 개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언론이 상당히 심각하게 접근해야 되는 성질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학폭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대중적 휘발성 때문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해석을 하긴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너무 소홀하게 다룬다. 그 부분 같은 게 어찌 본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정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근데 너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도 좀 한번 그러니까 짚어볼 필요 있다고 저 생각해요. 이 부분이 특히 어느 언론은 다루고 어느 언론은 안 다루는 문제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진영의 문제이지 맞고 틀린 것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게 더 문제적인 것 같거든요. 아니 입장 바꿔서 그러면 국정원이 신문사 어떤 필진들의 성향을 분석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방통위에 지명이 됐네 안 됐네 이걸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특보라는 대외협력 특보라는 자리에 계속 이 인물이 있어야 되느냐를 두고도 이야기가 제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지금 아직 이 인사가 뭐 고위직에 임명이 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지금 이러느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이 인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시작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 예비 단계이긴 한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순신 사례가 이제 기습적으로 당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많이 준비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뭐 예를 들면 복싱에 비유를 해보자면 정순신 건이 말씀하신 대로 비리에 당했다면 일종의 카운터 펀치로 맞은 건데 지금 이제 이동관 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클린치를 서로 끌어가는 상태에서 바디블로우 계속 맞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다리를 풀리게 할 정도의 위력으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작동을 할 건지 아니면 잘 커버해서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건지 앞으로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0번이 아니라 1000번 정도 이제 양보를 해야 성립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동관 특보나 그 동창생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 학폭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우리는 논란으로밖에 다룰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그러니까 10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는데 국정원을 동원해서 어떤 그 방송 진행자 출연자의 성향을 분석을 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는 그 문건을 작성하게 한 거는 이미 문건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고 검찰 수사 결과가 다 나온 팩트예요. 그럼 이거는 논란의 소지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만으로 방통위원장 설이 나오면 안 되는 인물인 그렇죠. 게 분명하죠. 아니 그러면 논란으로 다룰 거는 이 팩트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언론이 입장 정리해서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보수 진보를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거니까. 근데 왜 얘기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 언론도 학폭 부분에 집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중 안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맞는 것이냐도 사실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좀 함께 지적될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고요. 이번에는 노지민 기자의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방통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 수신료 관련해서 분리징수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이제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 뭐 이 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감사원 출신을 방통위 사무처장에 임명한 게 한동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이유가 조금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MBC에서도 뭐 8일에 보도를 하게 됐고 전망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방통위의 감사팀이 감사 담당관실로 승격되는 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인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14일에. 그러니까 소위 사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에서 9명이나 방통위로 파견이 됐어요. 네. 이게 조선일보가 단독을 통해서 조금 상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이 방통위 파견 인력이 감사원 감사관이 4명, 또 검찰 수사관이 2명, 경찰관 2명, 국세청 조사관 1명.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방통위 감사 담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최소 12명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미 이 방통위 조직도에 이제 직원 검색을 하면 나오는 감사 당담 업무가 이미 13명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통위 내에서의 감사팀이 이 정도로 규모로 구성된 거는 처음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파견 인력을 어디에 투입할 거냐가 또 관건인 거잖아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EBS 검사에 우선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방통위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보강된 인력이 방심위와 EBS에 지급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점검하고 또 향후 방통위 내부 기강 확립과 산하 기관들에 대한 직무 감찰 활동에도 투입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방통위 다음은 방심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EBS와 방심위를 향해서 모두 투입을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건 아무래도 방심위가 아닐까라고 보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방송사 경영진 입장에서는 방통위가 참 그 엄한 존재이지만 네. 제작 PD들 입장에서는 방심위가 더 무서운 존재죠. 그렇죠. 그죠?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불려갈 수도 있는 자리인 거고요. 그렇죠. 양복 입고 가야 되고. 네. 그래서 또 지금 또 공교롭게도 지금 방심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해임됐던 KBS 사장 출신이었던 정현주 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권에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도 그렇지만 이제 정현주 방심위원장도 물러나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한 건 정말 오래된 이야기고 그런데 지금 또 이 정현주 위원장 비롯한 방심위원들에 대해서 검사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근태나 뭐 업무 추진비 내역 이런 걸 살펴보는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뭐 회계 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규정상 맞기도 하고요. 갑자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떠오르네요. 근태 얘기하니까. 아, 그러게요. 그죠? 네, 근태가 정말 무섭습니다. 네.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통위는 근데 이걸 정기검사 감독이라고 하는데 이게 2018년 이후에 5년 만에 있는 거라 이게 언론이 정기검사를 진행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우선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방금 회계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그 예산 사용에 대해서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방심위의 심의 문제를 들여볼 수도 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요? 방통위라는 조직이 감사 조직을 굉장히 비대하게 꾸려서 기존에 비해서 비대하게 꾸려서 예산뿐 아니라 방심위의 심의가 적절했는지까지 본다. 이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문제가. 게다가 지금 또 이 시점이 공교로운 것 하나가 더 있는데 이 감사원이 방심위를 감사할지 지금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요. 감사원이? 네, 감사원이요. 지금 지난달에 이제 공정언론 국민연대 비롯해서 최근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보수 언론 단체들이 그 방심위가 좀 현 야당에 유리하게 방송 심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방심위 고위 관계자들이 업무 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 이러면서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시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감사원 등등에서 파견된 인원이 있는 방통위가 본격적으로 검사를 투입한다. 검사를 하기 시작한다. 이 부분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방심위까지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시선 집중은 워낙 그 엄정 중립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불편부당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다른 방송 같은 네. 대답 왜 이래 지금? 여권의 눈치가 약간 보이는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방심이 꽤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가? 근데 뭐 방심위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는 뭐 그 횟수로 근데 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서요. 그림이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방송의 어떤 특정 내용을 방심위가 문제 삼아서 제재를 하면 그게 이제 대서특필이 돼버리는. 그렇죠. 네. 어떤 이 순환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발점이 방심위가 되기 네. 때문에 그쵸. 방심위가 갖는 가치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방심위의 심의 문제를 방통위에서 검사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게 사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여당 의원들이 정현주 위원장을 이제 고발을 했었어요. 그때도 MBC하고 TBS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심의를 했다. 이 이유였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 부분을 들여다봐서 문제 삼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그러면 그 재승인 점수 조작처럼 심의 결과 조작이 되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에이, 설마. 그런데 애초에 방통위가 그걸 판단하는 게 월권인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심의를 들여다볼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그리고 또 지금 방심위뿐만 아니라 EBS에도 파견 인력이 투입된다는 거잖아요. 혹시 그게 그 유시춘 이사장인가요? 그 네. 부분 문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지적을 했던 그 부분까지 연계가 될지도 일단 하나의 그런 관전 포인트이기는 한데 그리고 또 이 방심위와 EBS를 보면은 공통점이 이 기관장들이 잔여 임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상대적으로. 정현주 방심위원장이 내년 7월까지고 EBS 이사회가 이제 내년 9월까지고 김유열 사장, EBS 사장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입니다. 2025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잔여 임기가 상대적으로 긴 방송 관련 기관장들이 있는 곳에 방통위를 비롯해서 이제 방통위에 파견된 인력들이 있잖아요. 이 파견 인력들을 보낸 사정기관 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뭐 감사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수사라던가 또 국세청 차원에서의 무언가가 있지도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굳이 EBS까지? 그렇죠. 그래서 굳이? 굳이 EBS까지 아까 말씀하신 그 이사회랑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능 네. 출제 범위는 교과서로 한정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뭐 설마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겠죠? 상관이 없어야 되겠죠. 없겠죠, 설마. 이건 네.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EBS도 어쨌든 공영방송이고 사실 방통위가 직권으로 경영진을 어떻게 사실상 바꿀 수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볍게 보고 지나갈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사실 네. 뭐 EBS 하면은 숨겨져 있는 문제가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얘기 나면 그 폭탄 맞는 것 중에 한 곳이 EBS거든요. 그렇죠. 지금 EBS 같은 경우는 KBS는 이제 적극적으로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데 EBS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입장을 잘 내지 않고 있지만 지금 안 그래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수신료 문제까지 터져 나오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EBS도 뭐 교육 방송인데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뭐 실제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이 교육 관련한 부분에서 정치가 결부가 됐을 때 터져 나온 문제들도 전례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거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저는 참고로 네. 수능 출제 범위는 교과서로 한정돼야 된다는 대통령님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100%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수능이 너무 심합니다. 그죠? 거기서 그렇게 되면 이제 EBS의 어떤 그 특강이나 이런 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네. 뭐 불만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 밝히기로는 윤 대통령의 수능 언급 문제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얘기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네. 난이도가 네. 아니라 출제 범위. 출제 범위. 출제 범위 교과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그쵸? 저도 100% 공감. 근데 이게 저도 학력고사 이제, 세대로서 100% 공감. 네. 저도 근데 이제 그 교육학을 대학원에서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 또? 석사 수료만 했습니다. 이야. 이제 수능은 원래 교과서 범위 안에서만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이제 난이도를 조절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런 요 얘기 이제 그냥 새끼로 잘못 네. 빠졌구나. 그게 그게 이런 거죠. 문제는 교과서 범위 안에서 내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성립시키기 위한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과서 밖에서 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이게 학원 의존도를 높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죠. 본고사 세대의 말씀이었고요. 학력고사 세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다 죄송해요. 다시 네. 돌아가서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방통위 이야기를 하면 사실 또 수신료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네, 그 분리징수 시행령 그 개정 절차가 정말 예상의 예상을 뒤엎고 더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14일에 이제 한전이 담당하는 수신료 통합징수 규정안 방송법 시행령을 이제 고치는 방안을 보호를 하고 이제 한 7월 안에도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난번에 사실 처음에는 수신료 분리징수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KBS 내를 취재를 해봐도 이게 뭐 압박용이지 뭐 실제로 하겠느냐. 나중에 이제 경영진 교체하고 나면은 정권 입장에서도 그냥 유지하는 게 낫기 때문에 지금 압박용 카드로 꺼낸 건지 실제 추진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초반에는 정말로 그런 인식이 많았죠. 근데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이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퇴해도 소용없다. 이거는 별개로 추진을 할 거다.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행령 개정 군불만 때우다가 실제 추진은 언제 할 것인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실제로 올해 중에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그 한전 계약 기간이 이제 내년까지 남아있다 이 얘기를 여기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좀 계약 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더 살펴보니까 이게 계약을 했을 때 시행령, 뭐 법령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보를 하고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상호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대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제 JB타임스에서 추가로 제기한 거 하나 더 네.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방송은 제어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KBS 1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제어가를 받으면서 2024년 12월 말까지로 제어가 기간이 설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어가를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다 봅니다. 뭐 방송의 공정성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재정 계획이죠. 그렇죠. 재정 계획에 따라서 이 재정 기초에서 이제 방송 환경을 어떻게 제작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서 어느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하면서 방송 제작 방향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올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해서 제어가 승인 여부를 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 참고한 거를 지금 무너뜨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수신료 그렇죠. 분리징수하게 되면 재정 계획이 다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틀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틀어진 결과로서 제작 환경도 달라지고, 그래서 제어가 받을 때 KBS가 약속했던 거 못 지키면 그러면 KBS의 책임으로서 그러면 그 다음에 재승인 안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정인 거죠, 그거는. 그렇게 되고. 지금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다는 기사도 나왔네요. 그래요? 네, 오늘 했습니다.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하니까 정말로 속도가 더 많이 당겨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근데 원래는 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이전에는 나왔던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시중 방통위원장 요즘에 많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그분 MB 때. 같은 경우도 네, 이명박 정부에도 KBS 수신료를 인상을 하고 또 이제 ETV 뭐 광고 폐지하고 종편 광고 배분 뭐 이런 식으로 수신료에 대한 거는 좀 수신료를 올려주고 뭐 광고 시장을 좀 종편이나 다른 데 열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기가 됐었고 이제 뭐 분리징수나 인상 문제가 좀 정치권의 그런 뭐 유불리에 따라서 많이 활용이 되어 왔는데 지금 그냥 원론적으로만 보면 KBS가 수신료를 분리징수해서 만약에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광고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광고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데. 그렇죠. 지금 방송 광고 시장이 이제 물론 지상파는 더 안 좋긴 하지만 뭐 한 절반 가까이 많이 쪼그라든 상태라고 하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네. 1TV까지 광고를 허용해 준다? 아마 난리 날 거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광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는 건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더 무서운 이야기 사실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네. 논리적 귀결이 그렇게 돼서 가면은 결국은 논리적 귀결은 뭐냐면 1TV와 2TV 분리예요. 그렇죠. 예. 2TV 민영화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YTN 매각 한다겠다가 지금 매각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네. 시장 상황이 그런데 2TV 분리한다고 그러면 누가 덜컥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시장 동향을 봐서는. 그다음에 저 골치 아픈 방송을 누가 가지려고 할까요? 가지려고 하는 곳들이 있을 수는 있죠. 있어요. 네. 근데 YTN은 왜 이렇게 매각이 안 될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엔 비현실적이고. 그럼 도대체 뭐냐? 니네 보고 알아서 해라.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그리고 근데 이게 그냥 방송사들이나 뭐 방통위만의 문제는 아닌 게 그 시청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송법상으로는 이미 뭐 개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 개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시행령이 개정이 되더라도 수상기 소지한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수신료를 내야 되고 그리고 수상기 등록을 안 하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징수해야 되는 거고 납부 기간 내에 수신료 안 내면 가산금 3%가 붙고 이제 가산금이나 추징금 징수할 때는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체납자가 되는 거죠. 네, 체납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하고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인터뷰에서 이 문제 물어봤거든요. 대책이 있냐. 그랬더니 상위법으로 다시 그런 규율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시행령은 말 그대로 시행령이고 이제 그 네. 상위에 법이 있으니까 뭐 상위법에 의해서 그럼 이걸 규정을 해버리면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얼마나 기민하게 효율적으로 의정할지는 그냥 남겨놓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KBS에서 뭐 시청자위원회며 뭐 이사회며 이제 국회가 좀 어느 정도 해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이 입장을 내고 있는데 네, 이사회가 입장을 냈죠. 뭐 회사라던가. 그런데 이게 또 과연 국회에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수신료와 관련된 사안이? 그러니까요. 네, 그 이런 의문이 들죠. 예. 입법을 해도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하려면 과방위원장은 장재호 의원님이 그쵸. 맡고 예. 계시다라는 당장 저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JB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분리징수를 결정한 뒤에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까지 MBC 사장을 맡았던 이제 박성재 전 사장도 페이스북에 글 올린 걸 봤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애초에 목적이 구조적인 변경,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어떤 체질을 약화시키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할 거다라고 진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를 아니 근데 기원을 합니다. 저희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요. TBS 같은 경우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깎겠어 했는데 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왔던 그 반성문 같은 것이 이제 뭐 시사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이제 출연자에 대해서 뭐 사전에 뭐 심의를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두 분 출연했을 때인가 다른 분 출연했을 때인가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방송 정책이 완전히 다르다. 구조 변경을 그 시도한다. 말씀하셨죠. 보수는 판을 흔들지 판을 흔들고 진보 정권은 룰을 잡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언론 시장 자체를 흔들어 버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인데 지금 그게 그대로 가고 있는 거. YTN 매각부터 해서. 그래서 지금 뭐 총선이 관건이다라는 시각도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총선 지나고 나면은 뭐 어느 정도 뭐 공적 책무 같은 거를 좀 부여를 하면서 뭐 적폐청산이나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분리징수 처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 역시도 우리가 좀 나이브하게 보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강도 높은 구조 조정으로 아마 요구하고 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이미 그 분리징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어떤 보수 언론은 뭐 연봉 1억 넘는 직원이 절반 이상이다. 저 방만 경영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 그 얘기는 네. 바로 따라붙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이제 그러면서 그 분리징수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틀을 짜는 거 안에서 이제 확
경영 문제를 전반적으로 그냥 확 뒤집는 네. 이런 어떤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구조조정이 단순히 인원이 감축돼서 뭐 예산이 좀 절감되고 이런 차원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맥락에서의 언론사 구조조정이. 그렇죠. 이제 구조조정이니까 꼭 해고 이런 것만 있는 건 네. 아니라 임금 대폭 삭감, 그렇죠.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 통폐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지방 총국들 운영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얽혀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혼돈의 KBS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당분간은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분리징수의 어떤 속도가 엄청 빠르다. 네. 속전속결로 지금 가고 있다. 그죠? EBS는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이렇게 숨죽이고 기다리는데 무엇이 떨어질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두 분 수고하셨고요. 원중요걸 꽤 앞으로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몇 번 더 비슷한 이야기가 좀 반복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